자, 오늘은 243페이지 집합건물법을 할 차례인데, 지난주에 했던 주임법하고 상임법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먼저 제정되었고 차후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했는데, 상임법을 만들 때 주임법을 그대로 모방해서 상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임법은 주임법하고 기본적인 논리는 똑같아요. 상임법의 논점은 주임법의 차이점을 시험에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주임법을 먼저 이해하고 상임법은 주임법과 차이점만 시험에 물어보기 때문에 그걸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차이점 중에 첫 번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미에 빨리 설명했기 때문에 혹시 정리가 되지 않을까봐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적용 범위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이어야만 합니다. 이 주거용 건물을 일반적으로 주택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주임법의 적용 범위, 주거용 건물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실제 용도로 기준으로 하여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이 말은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공부상 표시가 주거용 건물이 아닐지라도 실제로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용도가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 주임법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럼 두 가지의 논리를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험 지문에는 이 정도만 나오지 사례를 가지고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판례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든다면 가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건물이 공부상 표시는 창고용 건물로 돼 있어요.
계약 체결 당시의 공부상 표시는 무엇이었고 창고였고 실지 즉 실제 용도도 창고였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이 소유하는 창고용 건물을 빌려 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차후 임차인 소유 주택이 화재로 소실됐기 때문에 이 창고를 개조를 했습니다. 주거용 건물로. 그럼 이 경우는 주임법을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계약 체결 당시 실제 용도는 창고였었다, 주거용 건물이었었다. 계약 체결 당시는 실제 용도가 창고입니까? 주거용 건물입니까? 이 법률은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 경우는 주임법 적용 안 합니다. 그럼 갑이 창고 임대차 하는 사람입니다. 창고 임대차 하는 사람인데 창고 임대차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창고를 개조했습니다. 주거용 건물로.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럼 계약 체결 당시 공부상 표시는 창고용 건물로 되어 있지만 실지 용도는 무엇이었다? 주거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주임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안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인데 그 적용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 용도가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 이 법률을 적용할지 적용하지 않을지를 결정하겠다 하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라는 걸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상임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자체가 상가 건물인데 상가 건물을 임대차하였다 할지라도 언제나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만을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 법률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그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만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지 상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이 법률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은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의 임대차라 할지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차를 한 경우 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률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상가 건물을 임대차할 때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친목회나 동창회 사무실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상가 건물의 임대차라 할지라도 언제나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돼야만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니라면 이 법률은 적용하지 않는다를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의 많고 적고 하는 그 액수와는 무관해요. 보증금액이 엄청나게 많아도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면 주임법은 적용합니다. 보증금이 많고 적고에 따라 이 법률을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법률이 아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면 보증금액이 엄청나게 많아도 이 법률은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임법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법률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나중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제도 중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해도, 즉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를 배울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맛을 보여드릴 것이고, 원칙은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만 적용하는 것이지, 보증금액이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 법률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증금은 환산 보증금을 말해요. 여기에 환산 보증금이란 이야기는 보증금에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다고.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 한 금액을 무슨 보증금이라 말한다? 환산 보증금이요.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에 따라 일정액 이하일 때에만 원칙적으로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주임법은 보증금 액수와는 관계없이 적용하는 법률이에요. 예.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차이점. 자, 보호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주임법, 상임법은 누구를 보호하는 법률인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인데, 그 임차인은 주임법은 원칙적으로 법인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거기서 말하는 국민은 원칙 자인을 이야기하지 법인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호하지 않아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할 가치는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이
LH공사 등도 있지만 그것들은 시험의 논점이 아니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입니다.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 사원 아파트를 지을 만한 능력은 있다, 없다? 없잖아요. 대답은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오신 건데. 기업이 중소기업이니까 자본력이 약하잖아요. 대기업처럼 사원 아파트를 만들 만큼 그런 재력은 없다고.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반 주택을 사원의 주거용으로 쓰기 위해서 임대차 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잖아요. 되겠죠? 이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사원들의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차 했을 때에는 이 법인은 예외적으로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거기에 관계된 사항을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법인을 포함합니다. 법인이 임차인으로 상가건물을 임대차 했을 때에는 이 임차인 법인은 상임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상임법에 따라 보호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 정도를 기억하시고 세 번째요. 자, 지난주에 했던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취득의 요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택을 인도받고, 달리 말하면 입주하고, 달리 말하면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하면 됩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추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무엇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항력이요. 그런데 상임법은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하면 대항력이 발생한다면 별 의미 없을 것인데 인도와 등록 논리가 똑같다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의 신청입니다. 오늘 사업자 등록 신청해도 일반적으로 오늘 바로 등록이 되지 않아요. 등록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신청한 날하고 사업자 등록이 된 날은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주임법과 달리 상임법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이 된 날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대항 요건을 갖춘 것이고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는 것이다? 그 다음날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신청이란 말이 따라와야만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상임법이다 하는 부분을 구별하시고 예, 존속기간의 보장에 관련된 몇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존속기간의 보장,
최단존속기간이요. 달리 최단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최단존속기간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1년, 이렇게 2년, 1년이란 차이점이 있다. 즉 주임법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상임법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그 다음 임차권의 성계입니다. 임차권의 성계에 대해서는 주임법에만 규정이 있지 상임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임차권의 성계란 이야기는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성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디에만 두고 있는 것이다? 주임법에만 두고 있지 상임법에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나라가 법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법률혼 배우자는 주택이든 상가 건물이든 임차인 사망하면 당연히 성계하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임차권을 성계한다는 규정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주임법에는 규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이 사망하면 길바닥에 앉을 수는 없거든. 그 사실혼 배우자가 원한다면 임차권을 성계한다는 규정이 어디에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임법에는. 그 말입니다. 법률혼 배우자는 당연히 성계해요. 그건 논점이 아니라고. 그럼 언제나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 임차권을 성계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A가 소유하는 주택을 갑하고 임대차 했어요. 그래서 A가 임대인이고 갑이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을과 이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하고 있다고. 그런데 을이 법률혼 배우자가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법률은 부정적인 용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기자들이 말하는 동거 이런 말 쓰지 않아요. 동거는 뭔지 모르게 사람들의 내리 속에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그래서 아름답게 가정 공동생활 이런 말을 써요. 쉽게 말하면 동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갑을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사망을 해버렸다고. 사망을 해버렸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길거리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 사실혼 배우자가 원한다면 갑의 임차권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주임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고.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는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만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혼 배우자라 말해요. 오전부터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용서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잠깐씩 만나는 사람은 가정 공동생활이다 아니다. 그럼 바람 피우는 거고, 그거는. 세상에서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사견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실혼 배우자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좋았으면 혼인신고도 안 하는데 같이 살고 있겠느냐고. 엄청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가 언제나 임차권을 승계하는 건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든다면 임차인의 상속인이 있다고. 이 상속인이 없다면 누가 단독 승계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 승계해요.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차권은 누가 단독 승계한다? 사실혼 배우자가. 그럼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 승계합니다. 근데 상속인이 존재하고 있어요. 상속인이 존재하고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 승계하지는 못할 거 아니냐고. 상속인이 존재하는 것도 둘로 나누어 봐야 됩니다.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고 가정 공동생활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때 상속인이 존재하고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을 이겨먹을 수는 없어요. 누가 단독 승계하는 것이다? 상속인이. 그럼 결국 간혹 시험에 물어보면 논점은 이 내용입니다. 상속인이 존재하고 있지만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공동승계하는데 그때 상속인의 범위는 제한을 두고 있다고. (2촌) 이내의 친족이라고.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2촌 이내의 친족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승계하는데 그때 2촌 이내란 제한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야. 마디 촌자입니다. 그래서 상속법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친족상속법이 촌수 따지는 건 이런 건 시험 범위 아니지만 참고로 촌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고 치웁니다. 본인이 있어요. 마디가 하나다 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와 아버지는 몇 촌이고 1촌이고 할아버지는 몇 촌이고 2촌이고 정조부는 몇 촌이고 3촌이고 내 아들은 몇 촌이고 1촌이고 손자는 몇 촌이고 2촌이고 정손자는 몇 촌이고 3촌이고. 그럼 형제 자매가 있다면 내가 낳았으면 1촌일 것인데 누가 낳았다고? 부모님이 낳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갔다 와야 돼. 그래서 2촌이라. 그럼 내 아들내미가 볼 때는 나와 1촌, 할아버지와 1촌, 할아버지가 난
형제자매는 몇 촌이라? 삼촌이라. 그래서 삼촌이라 불러요. 삼촌이라는 양은 사실은 유학적으로 보면 무식한 이야기예요. 정조부터 삼촌이래.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촌자 수립 때문에 설명한 겁니다. 마디 촌자예요. 이 촌 이내의 친족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그래서 상속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정 공동생활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사실혼 배우자하고 상속인이 공동성계하는데 상속인의 범위는 얼마로 제한하고 있다? 2촌 이내로.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상처를 하고 혼자 살아요. 아들님이 하나 있어. 그래서 아리따운 아줌마 하나 꼬셨습니다. 같이 사는데 혼인신고하면 가출하겠대. 할 수 없이 혼인신고 안 하고 살고 있어. 그럼 얘가 가정공동생활 하고 있다면 제가 죽고 나면 이 아들내미가 단독 성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붙어 사는 것을 눈꼬리 씌어서 가출해서 나가버렸어. 딴 데 산다고. 그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하고 있지 않을 때는 공동성계하는데 얘는 아들내미면 1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동성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이 촌수 따지는 건 설명에 묻지 않아요. 2촌 이내란 수치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럼 사실혼 배우자가 만약 성계해야 될 때 언제나 성계해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보증금 500에 월세 500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묻지 마시고. 예. 그런데 임차인이 차임 월세 500만 원을 2번 연체해 놓고 있다고. 그럼 보증금은 500이고 차임 연체는 1000만 원이고 성계하면 오히려 손해란 거 아시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성계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지. 그때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 이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임차권을 성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는 이야기는 아이고 알고 봤더만 보증금은 500이고 차임 연체, 월세 연체는 1000이고 성계했다 골병 들겠네. 난 성계 안 할래요. 라고 표시하는 것이 무엇이다?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거라고. 빌어먹을 허우대는 멀쩡하더만 순 개털이네 하고 반대 의사를 표시해버리면 임차권을 성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단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임차인이 사망한 후 몇 월 이내? 1월 이내. 이런 규정을 주임법에는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상임법에는 두고 있지 않아요. 빈출은 아니고 간혹 물어볼 뿐이에요. 한 번쯤 설명드린 것이고, 자, 그 다음 조금 지울게요. 여기 좀 지우세요.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갱신 요구권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만 규정을 두고 있지 주임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이란 이야기는 최단 존속 기간 1년이란 규정은 있지만 이 또한
존속기간의 보장과 관계된 규정입니다. 1년만 갖고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는 상가 임차인이 초기 자본을 투자한 것을 회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규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상가 임차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업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장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해야 되고 광고해야 되고, 장사가 될 쯤 되면 쫓아내버린다고요. 그리고 임대인 자기가 해버린다니까요. 초기 투자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이란 규정을, 상임법에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상임법에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몇 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몇 년입니까? 5년에서 10년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작년 시험 치기 직전, 작년이라는 게 이상하네. 아직 해는 바뀌지 않았지만 시험 쳐버렸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작년입니다. 29회 시험을 치기 바로 직전에 공포되고 시행된 법률이에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자고 요구하는 권리가 있다고. 10년쯤이면 임차인이 열심히 상업활동을 하면 초기 투자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과거에 5년이었다가 10년으로 개정한 이유는 그만큼 장사해 먹기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어졌는지 모르겠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경제가 힘들어졌다는 반증입니다. 그럼 언제 계약 갱신 요구를 할 것인가? 가불간의 상가 임대차 하고 있어요.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그럼 계약 갱신 요구권은 누가 행사하는 권리다? 임차인이요.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할 것인가? 자, 편의상 제가 2년 약정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또 이하면 이상하게 생각할라. 3년 해볼게요. 그냥. 3년을 약정했다면 임대차 계약하고 이 3년이 존속기간이잖아요. 되겠습니까?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 이 사이에 행사하라 돼 있다고. 그럼 이런 기간이나 이런 기간에는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 해석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지 8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하겠다는 규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상인법이 이 정당한 이유 8가지가 특혜의금 문제예요. 주임법에는 없는 제도고 상인법에만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이걸 계속 물어봐 왔었다고. 근데 몇 해 전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이 새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논점이 2개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아직까지 정당한 이유는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정당한 이유 8가지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240페이지요. 큰 4번 임대차의 기간에 양가로 2번 계약갱신 요구권이라 돼 있죠. 예, 상인법 10조 제1항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이란 말은 정당한 이유를 말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하고 아래쪽에 8호까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8가지 사유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1호 3기에 동그라미 하시고 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차임 연체 체크하시고 차임 연체 몇 기? 3기요. 그 다음에 제2호는 시험에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밖에 특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는 게 밝혀진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호는 상식이기 때문에 시험에 정답은 잘 안 돼요. 자, 3호는 서로 합의하여 체크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체크 상당한 보상이요 을 제공한 경우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면 쉽게 말하면 여기에 상당한 보상은 시설비라든지 광고비라든지 초기 투자 비용을 보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인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해서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돼? 쌍방이 합의해야 돼. 임대인, 임차인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일방적이라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로 합의하여가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제4호요. 임차인이 체크 임대인의 동의 없이까지요.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크 전대요. 마지막 여백에는 무단 전대 이렇게 적어두시고 임차권의 양도 전대는 아직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단어만 한번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을 전대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 없이 전대한 것을 무단 전대라 말해요. 이건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단 전대요. 그 다음에 5번째요.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파손에 체크하시고 중대한 과실에 체크하시고
그걸 여러 차례 변화를 시켰습니다. 제1호의 차임연체 3기를 여러 차례 물어봤었고 2기라고. 그리고 지금 하는 파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돼 있지 고의 또는 과실로 돼 있지 않아요. 과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중대한 과실도 있고 경미한 과실도 있어. 경미한 과실로 파손한 것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사유 아닙니다. 그냥 과실이라 말하면 경미한 과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털린 지문이에요. 파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경미한 과실이 있다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중대한 과실이 포인트고 그 다음에 6호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멸실의 체크야.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못할의 체크야. 건물이 멸실된 것은 전부 또는 일부로 돼 있지 일부의 체크야. 대부분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건물이 일부가 멸실이 돼도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 7호입니다. 7호에는 별표 하나예요. 계약 갱신 요구권을 시험에 물어본다면 주로 7호가 정답이 되는 게 최근의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가나다를 묶으시고 이 가나다가 새로 도입됐거든. 몇 년 전에요. 과거에는 가나다, 가목, 나목, 다목이란 규정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다가 추가로 규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8가지 중에는 7호가 제일 중요하다. 과거에 가목, 나목, 다목이 추가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논점은 대부분이 논점이었어요. 임대인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체크예요.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대부분을 일부라고 자주 떠들고 쳤다고. 철거 또는 재건축은 대부분으로 돼 있어요. 멸실은 어떻게 돼 있다고? 일부라고 돼 있어. 대부분이 아니라. 그럼 대부분 밑에는 일부 X예요. 철거 또는 재건축은 전부 또는 대부분이라고 돼 있다고.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그런데 이 규정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3가지가 있다. 먼저 가목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체크해요.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고지의 체크예요.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이 말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고지를 해야만 하지 계약 체결 후 고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 말을 굳이 해석하면 이런 계획의 고지는 사전 고지해야만 하지 사후 고지해서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 체결할 때부터 철거나 재건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걸 사전에 알려줘야 된다고. 되겠죠?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임대차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중에 뜬금없이 이야기해봐야 이건 고지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목 시험에 정답되지 않아요.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체크 안전사고의 우려까지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면 그때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 건물이 붕괴가 된다면 임차인은 말할 필요 없고 고객들도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목은 시험에 정답은 되지 않아요. 다른 법령에 따라까지 체크해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가지 사유를 한번 눈여겨보시고 계약 갱신 요구권은 어디에만 규정이 있고 상인법이요. 주인법에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른쪽 큰 5번에 권리금이라고 있죠. 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겠다는 규정도 상인법에만 있지 주인법에는 없습니다. 법 조문만 툭 던져놨다는 이야기는 이건 입문 과정에 할 내용은 아니란 취지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잠시 쉬다가 집합건물법에 관계된 사항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쉬겠습니다.